고용노동부에서 폭탄을 하나 더 내려서 지금 폭탄을 2개를 안 올해 30만 원 정도의 자비 부담이라 그러면 24년도는 90만 원이 됩니다. 3배의 자비 부담을 시키는 거는 그것도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시행되는 교육 서비스 특허 과정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저희 지난해 12월 21일 날 정부에서 이제 중지당하고 교육을 예정했습니다. 정부는 요양 이쪽을 버렸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훈련신문 김준아 취재부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2월 21일 돌봄 서비스 특허 과정 공고를 내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직업훈련신문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노정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까지 이렇게 나서게 되신 문제 사안이 어떤 문제이실까요?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돌봄 특화 훈련 과정은 기존에 저희 NCS의 요양 지원이라는 과정을 듣도 보도 못한 돌봄 특화 훈련으로 갑자기 신설한 과정으로 90% 성부담을 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되고 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환급을 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네, 노동부 입장에서는 취업과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정책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지만 2023년까지는 자부담률이 45%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비부담이 90%. 그래서 이거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고 2023년에 30만 원 정도 부담한 데서 9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거는 5, 60대 중장년층과 서민층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막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또한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24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라고 하는 거는 저희 전국에 1680개 육박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원들 문을 닫으라고 하는 정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정책을 하는 순간 저희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나라가 110만 명에 육박하는 수급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에 이런 요양 인력의 진입부터 막는 거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와 그 다음에 요양 이런 관련한 사업들의 중대차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으로 저희는 부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비부담금 90%에 네.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제가 정리한 내용이 다 맞을까요, 위원장님? 부장님, 네, 일단 저희 교육과정이 내년에는 80시간이 늘어서요, 320시간입니다. 꼬박 석 달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수료 후에 6개월 이내 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자비 부담을 하고 1년이 넘어서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정책이죠. 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급작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모두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들과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운영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1월에는 어차피 모집도 안 되고 개강도 못할 거 1월에는 다 접고 비대위 활동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저희가 1월에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다 개강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고요. 이후에도 아마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1월 안에 정리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모집 활동이나 개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저희 전국에는 교육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환급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네.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도에서는 지금 어떠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나요? 아예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네, 저희는 항상 보건복지부랑 시도랑 고용노동부랑 저희는 핑퐁 게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도는 항상 보건복지부 지금 아무런 리액션이 없습니다. 시도에서는. 네. 근데 뭔가 확정이 되면 근데 이건 노동부 사업이잖아요. 노동부 사업. 그래서 이미 저희는 1월 1일 24년 1월 1일부터 320시간으로 시간이 늘었고요. 교육비 올라갔고요. 더군다나 출결 시스템이 저희가 굉장히 강화된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부 사안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는 그거는 노동부 사안이잖아.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가수용, 즉 쓸데없이 일하지도 않을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과다하게 배출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동의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돌봄 특화 훈련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수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대로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10배수, 20배수를 해도 그런 인력을 선발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문제는 저희가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높고요. 저희는 54%가 넘습니다.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 취업이 높습니다. 고용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요라고 하는 거는 저희 민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양보호사의 처우라든가 고용 안정이 되고 이 분야가 일할 만한 노동시장에서 일할 만한 분야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가수요관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할 겁니다. 그거는 민간의 문제보다는 정책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해줘야지 요양보호사들이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들은 다 잠재적인 취업을 하실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10만 명의 이런 수급자를 지금 가지고 있고 계속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이런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 저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과 직결이 된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편하게 계시지 않은데 가족들이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직업 훈련 분야에서도 이렇게 게릴라식 이런 정책을 하는 거는 노동부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곽효민 사무총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지금 시행되는 돌봄 서비스 특화 과정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저희 지난해 12월 21일 날 정부에서 이제 공지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발표된 내용이 지금 전국에 다 확산이 돼서 모르고 있는 교육원이 없어서 저희가 워낙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대위도 결성해서 지금 저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교육원에서 이 정책대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교육원들이 지금 초비상인 상태죠. 그래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운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지난해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논의 끝에 320시간으로 양성 과정이 80시간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주무관님하고 계속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교육비의 최저선과 상한선을 조정을 했죠. 원래 45만 원에서 80만 원이었던 것을 저희가 요청했던 건 100에서 120까지 이렇게 요청을 드렸으나 이제 이런 모든 정책들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계를 거치다 보니 70만 원, 최저 70만 원에서 상위 100만 원까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320시간을 운영하자면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최저 45만 원에서 80만 원 할 때도 교육원들이 하반기에는 72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320시간이 되면서 2달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한선 100만 원에 맞춰서 운영을 해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교육원
임대료도 내야 되고 강사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행정요원이 교육원을 뭐 강의실을 2개씩 운영하고 이러는 기관 같은 경우는 2명 정도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비용 자체가 100만 원을 받더라도 거의 빠듯합니다. 그 상한선 100만 원이라는 게 네. 3개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320시간 과정이 3개월이 채 안 되죠. 2달 정도 되는데 그걸 운영하는데 상한선 100만 원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폭을 제한을 했는데 사실 상한선 1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빠듯한 형편인데 지금 교육원이 운영되는 것들이 반수 이상이 국비 지원을 받은 훈련생들이 참여해서 지원되는 부분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국비 심사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 국비 심사라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보거든요. 취업률이나 내지는 뭐 개설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서 그래서 승인이 나는데 요번에 승인 난 것도 기존에 승인 나던 것들보다 훨씬 적은 한 45%를 탈락시켰어요. 기존에 만약에 100개였다면 지금은 65개 기관 정도만 인벌브 시키고 나머지 45개 기관은 탈락을 시켰어요. 또 좀 취업률과 관련돼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탈락시킨 이유 자체가 요번에 내놓은 정책을 펼치기 위한 밑밥을 까는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자비부담률 90%의 정책이 탈락을 시켜놓고 살아남은 기관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저 금액으로 해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훈련비를 낮춰서 7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든 수강생을 끌어들여야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부는 본인의 자비, 사업주의 자비를 부담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운영을 해야 그래도 교육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정책 자체가 교육기관을 의도적으로 줄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요양보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내일 배움 카드를 지난해 남발했죠. 요양보호사 과정에.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 인원의 반수 이상은 미래를 보고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60대가 다 됐는데 퇴직도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내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면 내 와이프 아니면 내 남편들이 앞으로 이제 오래 살면서 다가올 그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남편을 돌봐야 하는데 내가 내 부인을 돌봐야 하는데 기왕이면 장기요양보험을 받아서 내가 이 직업을 삼으면 그래도 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미리들 받으시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대책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수요라는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취업을 하지 않아도 미래의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래를 보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래에 우리 취업할 수 있는 인구로 책정을 하고 좀 멀리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단기적인 계획들을 계속 잡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자금이 부족하고 그 자금 부족한 부분을 요양보호사 교육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정을 안 하겠다는 취지나 다름없거든요. 취업을 하면 그때 주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일부밖에 안 되고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길게 보고 펼쳐야 하는데 당장 막아버리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정말 내일을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라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대답할 수 없고요. 누구도 실전 경험이 없이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경우에 네. 전체 훈련 기간에 한 50% 정도 문 닫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 국비 과정이 예전에 처음에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끊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끊긴 기간 동안 한 반수 정도가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그 반수가 다시 들어오게 된 계기는 국비 지원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 국비 지원에 그 예전에 국비를 지원받는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를 발급을 받을 때 10명이 가면 한 3명, 2명 정도가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을 예를 들면 80%, 90%가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그 직종으로 교육을 받겠다 하면 거의 다 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붐이 된 거죠. 그래서 교육기관들이 붐이 돼서 점점점 늘어났고, 그러니까 기존의 반수가 줄었던 것이 다시 그 반수가 회복됐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반수가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전국에 교육기관이 몇 개냐라고 집계를 대충 해봤을 때 한 1,700기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붐업되기 전에 조사했을 때는 한 1,100여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한 600기관이 늘어났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기관들이 지금 이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정말로 문 닫는 기관이 반수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교육기관들이 다들 어렵고 그다음 과정 시간 수도 늘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목숨 걸고 이 정책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도 한 300개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한 2020년까지는 좀 제한이 있지 않았었나요?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 제한이라는 게 정부 지자체에서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겠다, 설립 허가를 내면 지정을 해주는 제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 제일 확산이 많이 됐고요. 지방의 몇몇 기관들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단합된 힘으로 더 이상 교육기관을 만들 수 없게 시도 주무관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구나 뭐 이런 지역들은 거의 원래 있던 기관에서 더 늘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기관들은 경기도가 무분별하게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도 좀 많이 늘었고 경남 지역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육기관들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내놓은 그 지침에 따라서 훈련을 하면 좋은데 작년에도 뭐 중앙일보의 기사도 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시쳇말로 꼼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피면서 자기 배불리기에 더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놓은 지침대로 훈련을 잘 했으면 사실은 기관이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하면 건물 진다더라 라고까지 소문이 나니까 이제 뭐 이거에 관련된 공부를 했던 분들이 너도 나도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참여하도록 지정을 해주는 기준을 좀 촘촘하게 빽빽하게 봤어야 되는데 뭐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면 거의 다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원 수도 무분별하게 많이 늘었고 또 그 교육기관들이 내 영리의 목적을 더 두었기 때문에 원래 이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는 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겠다 그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양성해야 하는데 지금 작년의 분위기로는 이건 돈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교육기관의 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서 많이 배출했던
그 요양보호사들을 취업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되고, 또 하나 비용 자체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게 됐는데, 이거는 너무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기관을 줄이는 것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율도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하는데, 지금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 45%였던 지원율을 90%로 2배로 확 늘려버리니까 진입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요양보호사들 공부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HRD 넷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각 교육원의 그 교육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원율에 따른 자비부담금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들을 하세요. 이제는 그래도 자녀들을 통해 보시든 뭐 핸드폰을 찾아서 보시든 그것들을 보시고 교육원에 상담을 오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육원에 상담을 오셨다가 바로 자비부담률을 확인해 보시고 1, 2만 원 차이가 나도 더 싼 곳으로 옮겨가세요. 그 정도로 1, 2만 원이 아쉬운 분들이 자비부담률을 90%로 올려버리면 진입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저희가 정원 40명인 교육기관이 작년에 모집을 얼마나 했나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코로나가 막 한참 왕성한 시기에는 정원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0명 정도 이상, 그 이상은 계속 수강생들이 찾는데 지원율이 이렇게 90%로 확 늘어난다면 10명 채우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면 교육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수강생들이 차야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데 지금 10명 정도가 수강을 한다면 아예 교육을 안 하고 교육원 문을 닫는 게 더 손해가 없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100여 기관, 뭐 150기관을 이렇게 모이거든요. 모여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책이 원복되지 않으면 나는 올해 문 닫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목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뭐 그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어쨌든 90%의 자비부담률 때문에 교육기관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고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 가사나 간병, 그다음에 돌봄에 관련된 것들을 재정을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그 기조인데 그 기조를 역행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돌봄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나이대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연한 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그 넓고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길어야 3, 4년 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드는 건데 그럼 계속 새로운 요양보호사들을 배출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해서는 요양보호사가 줄어들 뿐이지 절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예.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들 현재까지 논의하신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21일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일 날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자부담 90%가 확정에 가깝게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지부 주무관님하고 소통을 하고 노동부에도 공문도 보내고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각 기관의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대표할 수 있는 원장님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 회의 내용 속에 이제 저희가 주장해야 될 거는 어쨌든 90%가 갑자기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됐기에 제가 이제 회의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 발언하시는 걸 다 막아버리고 일단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예산 안에서 1년을 소화해야 되는 거니까 상반기에는 자비부담률을 조금 낮춰서 진입을 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률이 이제 발표가 되고 취업률이 집계가 되면 그 취업률에 따라서 그걸 이어갈지 아니면 취업률이 그래도 저조하다 그러면
원래 발표했던 정책대로 가더라도 앞에는 어쨌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입 자체를 못하면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고용노동부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죠. 상반기에는 자비부담률을 조금 낮춰달라.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 정책을 확정해도 늦지 않느냐. 예산안에서 움직이는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과장님께서 신임으로 오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율을 해보겠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직급은 아니고 위에 노동부의 장도 있잖아요. 장관님이나 차관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이 1월 2일이잖아요. 고용노동부 훈련이나 모든 거를 고시하게 돼 있잖아요. 오늘 1월 2일자로 90%가 확정돼서 고시가 떴어요. 이거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논의를 충분히 해보겠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회의를 마무리했는데 오늘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격이죠.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면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또 고용노동부하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한번 다시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고시를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우리 의견을 다 무시해버리는 결과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히 항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국회에 다른 공청회가 있는데 장기 요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청회에 다수가 참여해서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환노위 위원 국회의원들을 좀 접촉을 많이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자비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홍보하고 많이 알려서 요양보호사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배출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리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비부담률을 원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님이신 최태자 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시행되는 돌봄 서비스 특화 과정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저는 작년 12월 21일 날 전국 원장님들이 활동하는 카톡이 있는데요. 거기서 강원도 도청에서 받았다는 공문을 강원도에 계시는 기관장님이 올려주셔서 그걸 처음 접했었고요.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공문을 받았다면서 올려서 인지를 했었고, 사실 저는 솔직히 돌봄 서비스 특화 훈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특화니까 이게 무슨 이익이 되는구나, 교육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구나,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거는 1도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 내용을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 특화 훈련 이 제목만으로는 조금 더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첫 인상이었고요. 사실 그게 12월 21일 날 발표가 나고 1월에 모든 교육원들이 개강 예정이었고 이미 그런 일정을 짜둔 상황에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정부에서 해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말할 수 없고요. 또 모든 기관장님들이 이게 뭐냐, 이게 진짜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느냐, 완전 대혼란이었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강사님들, 직원들까지도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은 운영이 괜찮으냐 굉장히 이런 걱정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당장 이렇게 자비부담금 90% 정책이 진행될 경우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셔야 되실까요? 지금 근로하시는 분이 시간 강사 포함해서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2개고요. 직원이 2명이고 그리고 시간 강사가 한 8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당장 원래부터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24년도부터 교육시간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서 교육시간도 늘고 교육비도 상당히 상향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이 겹쳐지면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중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폭탄이 하나 내려왔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폭탄을 하나 더 내려서 지금 폭탄을 2개를 안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들이 그게 사업이든 운영이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교육시간이라든가 교재를 바꾸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고용노동부는 좀 순차적으로 내후년에 이런 정책을 한다든가 이런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교육시간도 늘어나서 학생 모집이 더 어렵게 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 특화 훈련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현장 입장에서는 2중, 3중의 고통을 동시에 안게 돼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 교육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강서구 금빛 요양보호사 교육원 오복순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돌봄 서비스 특화 과정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23년 12월 22일경으로 기억을 해요. 저는 이 사업을 14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대한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걸 접하게 돼서 깜짝 놀랐죠. 23년도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14년 정도 운영을 하셨다 그러면은 기존에 수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2023년도 운영은 괜찮으셨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일하다가 이쪽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계기가 돼서 처음에 2명, 7명 놓고 수업했던데 10년도 안 돼서 20명을 제가 자력으로 모집해서 이분들과 함께 취업을 하고자 노력했던 이런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보람 있었고 그 덕에 내가 전직 이직한 거에 대한 후회도 하지 않았고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큰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그랬을 때 제 동료 원장들이 많이 폐업을 했어요. 이제 이건 코로나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친한 공무원한테 여쭤봤어요. 코로나인데 이게 감당하겠냐.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공무원이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1년이면 된다. 우리 그 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다. 그리고 저도 교직에 있을 때 정말로 중국의 유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스 메르스 때문에 힘든 거 봤거든요. 우리 저력 있는 나라 아니냐. 국비만 도와달라. 그럼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현장 우리가 방패 쳐보겠다. 그랬는데 10개월을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보면 이분들이 취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 또 읍수했던 게 복지부에 읍수했던 게 시험만 보게 해달라. 그러면서 2시간 시험 봤던 게 1시간 반으로 줄어들었고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보겠다. 생명을 걸고 시험을 보겠다. 지금 굶는 분이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보는 걸 허용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굉장히 융통성 없는 법들이 유연하게 순간적으로 정말 몇 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거 보고 가능성이 있구나.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니까 열리는구나. 그리고 대표적인 게 줌 수업이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줌 수업을 하는데 왜 성인 대상의 수업이 줌을 허용하지 않느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줌으로 무슨 수업을 하느냐. 우리가 가르치겠다. 그래서 정말 줌 수업 때문에 가수요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줌 수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한하게 열어주고 오픈되어 있고 여기에서 줌 수업 때문에 많은 분이 따셔서 그 인기 때문에 지난 22년도에 21년도 2년 동안 정말로 호황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20명을 넘기기 힘들었는데 30명을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에 유일하게 버티는 직종이 이 직종이다 하고 지금 서울시 800개 그런데 지금 뭐 1700개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참 200개였구나. 제가 그때 집계했을 때는 200개가 좀 안 됐어요. 서울시만 200개 교육기관들이 100개가 무너지고 100개가 생기고 이런 것을 지난 15년 동안 계속 봤는데 이번에 통계 보니까 1700개래요. 그래서 이게 가수요가 너무 크게 이슈가 됐구나. 그렇지만 그 거품 이미 꺼졌습니다. 올해 23년 오면서 이제 줌 수업 하지 않느냐. 나 안 듣겠다. 그래서 야간반 계통에는 10명 내외예요. 이미 적자고요. 주간반도 20명 채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는 14년인데 1년, 2년 차 되는 학원은 정말 힘들 거예요. 이런 판국에 저희는 직원을 4명 쓰고 있어요. 저까지 5명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부 정책 하나 믿고 줌 수업 허용한다고 하고 실습 현장에 나가지 않고 강의장에서 실습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하니까 제 사비를 다 걷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곳으로.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줌 수업하고 실습 여기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정부 정책에 열심히 협조하자. 그래서 요양사가 취업률 1위인 자격증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 신문에 운전면허가 1위였고 취업률 2위가 요양보호사였어요. 정말 저희가 환호를 쳤어요. 그게 기사화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정부 정책 하나 믿고 이렇게 달려왔을 때 성과가 있구나. 정말로 노동부 국비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줌 수업이 무너지고 실습을 현장에 나가면서 정말 많은 수강생이 정말 반절로 줄었지만 아니다. 우리는 국가를 더 믿어보자. 내년의 정책은 윤석열 정부께서 분명히 간병과 요양과 돌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다. 제5차 장기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이 개발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이 나왔다. 그거 보면 정말 기대가 되더라. 나를 믿고 한번 따라가보자. 저희 직원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시간 강사까지 시간 강사는 주간에 보통 5명, 6명. 야간에 7명, 8명이에요. 그럼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20명이 넘죠. 매월 제가 월급을 드릴 수 있는 분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강의장도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정책처럼 적어도 3달 전에 아니면 6개월 전부터 저희랑 공청회하고 저희들의 민간 얘기를 충분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분명히 협의체와 민간의 협의체와 논의했다고 했지만 저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는 제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자본력을 다 동원해서 정말 취업률을 올리고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애썼는데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이거 정말 3개월 전만에 왔으면 저는 12월 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요양 이쪽을 버렸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표가 한 20명을 먹여 살리는 대표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권고사직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 10분은 나가고 제가 반절은 강의 다 해야 됩니다. 초창기 14년, 15년 전 모델로 원장 혼자 강의를 절반하고 나머지 강사님 2분 들어오고 최대 12에서 15명의 강사 중에서 3명 남고 다 실업자 만드실 겁니까? 우리 직원 4명 중에 2명 권고사직하고 2명 요양사가 취업하면 저희 사회복지사도 강사도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이것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취업이 60%, 저희 요양기관에서 또 사회복지사나 강사들 취업률까지 하면 저희 정말 국가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접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국의 모든 원장님들 똑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정부에 협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푸대접은 안 됩니다. 저희를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연구 용역 하셨다고요? 교수님들이 현장 이야기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연구 용역은 기본입니다. 협의체 얘기 들으셨다고요? 저희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다. 안 들으셨습니다. 교과과정 80시간 늘릴 때는 제 얘기 들으셨어요. 1년 이상.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국비의 완전히 골조가 기본이 망가지는 이 거에는 저희 협회 이야기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일이라도 만나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현장 이야기 정확하게 다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기를 저희 전국의 1,700개 기관장은 간곡히 바라고, 그리고 저희보다 더 중요한 우리 직원들, 강사님들 실업자 만드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믿고 있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교육원 협회 회장이신 이기용 회장님이십니다. 네,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대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거진 심각한 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만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겠다는 교육생들에게 당신들이 우선 교육비를 하고 90%를 선부담하고 취업하고 일정 기간 취업 상태가 유지됐을 때 비로소 전액을 환급해 준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도저히 예견할 수도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는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고 기간이라도 줬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라도 열어서 많은 국민이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부의 졸속 행정을 과연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정책에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장기 요양 인력의 수급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것을 강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교육기관을 말살하는 정책 같아서 이 기회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